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다무씨입니다. 오늘 기준 6월 4일 수요일 영화 해피엔드 2회차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개봉 6주차 특전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막상 다녀오니까 다시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몇 주 있다가 적당히 흐릿해졌을 때쯤 다시 보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더 디테일하게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영화평에 앞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를 감상한 저만의 개인적인 감상이고 퀴어 당사자로서의 사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이 지점이 신경 쓰이시거나 영화를 아직 감상 전이신 분들께서는 알고리즘의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조심스레 권유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근미래의 일본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검은 화면에 흰 글씨로 일본의 미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들이 전혀 현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을 향한 혐오, 인종차별, 공동체를 위한다는 핑계로 이어지는 소수에 대한 폭력, 교내 감시 시스템으로 표현되는 인권 유린까지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친구들 5명은 모두 개성이 독특합니다. 제일 한국인 사세 코우, 중국계 밍, 미국계 톰, 왜소한 키가 컴플렉스인 아타까지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유타의 환경은 비교적 보편적이고 풍족해 보이지만 집을 자주 비우는 바쁜 어머니의 모습, 외롭다고 말하는 유타의 대사 등을 통해 유타가 외롭고 미성숙한 캐릭터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5명 중 유타가 제일 친구들과의 관계에 애착이 강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마치 유사 가족처럼 말이죠. 친구들은 유타의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일 파티도 하고 유타의 엄마와도 알고 인사도 드리고 지냅니다. 이러니 유타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우는 유타에 비해 어렸을 적부터 짊어진 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코우의 엄마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홀로 코우를 키워냈습니다. 코우가 유타에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 거냐,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냐고 하지만 사실 처음엔 코우도 유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몰래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는 클럽도 같이 들어가고 음향 장비는 자기가 먼저 학교 창고에서 훔쳐내자고 하고 교장 선생님 차에 장난을 하는 것까지요. 처음엔 코우도 그것을 듣고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동조했었습니다. 그런 코우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자 했던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자신과 후미를 보호하려고 했던 담임 선생님 등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를 상대적으로 빨리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머무르고자 하는 유타, 나아가고자 하는 코우, 그리고 결국 후반 둘의 최후의 선택은 오히려 상반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재밌고 신선한 전개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과연 사랑일까요? 이에 대한 저의 답은 yes, 네입니다. 이번에 2회차 관람을 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멜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모호하게 이것을 설정한 게 저는 더 이 영화를 세련되고 확장성이 넓은 영화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유타의 가방은 주황색, 코우의 헤드셋도 주황색이죠. 그리고 중반에 보면 유타가 코우에게 후미와 사귀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묻는 장면에 돌연 아타와 밍이 둘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친구 사이에 너 누구 좋아하냐, 사귀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유타의 질문에 대한 코우의 반응을 보고 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넌 어떻게 친구면서 근래에 만난 후미보다도 더 내가 처한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연애 감정으로 납작하게 생각해버리냐 라는 서운한 마음 말입니다. 코우도 유타만큼 둘의 관계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함께였던 나의 유일무이한 친구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이 드러난 대사가 많죠. 톰의 생일 파티에서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났으면 지금처럼 친했을까? 자라고 나서 보이는
서로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들. 우리 둘은 그냥 어려서부터 함께 있었어서 지냈을 뿐이었던 걸까?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게 우정이고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둘은 또 서로를 그렇게 답답해하면서도 주황색 헤드셋과 가방은 맨날 들고 다닙니다. 그냥 단순히 손에 있고 오래되어서 들고 다닐 뿐인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유타의 집 미러볼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빤히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톰과 유타가 베란다 아래로 민과 아타를 바라보며 놀리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과 아타는 누가 봐도 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톰과 유타는 두 사람을 위해 집안 거실을 로맨틱하게 꾸며주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실에 초를 켜고 미러볼을 매달고 나자 그 거실에는 민과 아타가 아닌 유타가 코우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게 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 음악이 좋으시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2회차 관람하면서 영화관의 빵빵한 스피커로 또 기분 좋게 보고 왔습니다. 왜 테크노와 하우스인가? 역시 이들의 기원이 소수자들이 향유하던 문화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는 디스코 음악이 쇠퇴한 이후에 흑인 게이 클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디스코의 변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음악의 장르들이 많습니다. 소울도 그렇고 민중가요도 그렇고 포크 음악이 그렇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과 종로가 그랬습니다. 홍석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전에 장사하시던 곳이 이런 곳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종로도 요즘에는 헤테로 남녀 커플의 데이트 명소가 되었죠.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위 계층이 소비하던 문화가 점차 대중적으로 변하면서 그 기원과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지워지는 것처럼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잊지는 말아야겠죠. 만약 잊는다면 처음에 그 득색은 사라지고 흔하고 평범한 풍경만이 남을 테니까 말입니다. 처음엔 분명 예술가들과 소상공인들이 주변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특색 있는 거리가 어느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형 체인들만 즐비한 평범하고 인적도 없는 휑한 거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문화는 더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소수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의 소수여도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으로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우와 유타와 친구들은 유독 극 중에서 김밥을 자주 먹습니다. 단순히 정말 김밥이 맛있어서일까요? 김밥 맛있죠. 김밥은 여러 가지의 재료가 한데 묶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그런 김밥에 단무지만 들어간다면, 밥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김밥은 맛있는 김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김밥의 대척점에 있는 음식은 초밥입니다. 초밥은 각 피스마다 정해진 규격과 주가 되는 재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후반 교장실 점거 장면에서 후미와 아이들이 교장이 건네는 초밥을 거부하고 코우가 가져온 김밥을 먹은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해피엔드에는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이 영화에 등장하는 학부형들은 의도적인 것이겠지만 모두 여성입니다. 감독은 일부러 유타, 코우, 후미의 엄마들만 영화에 등장시켜서 저마다 아이들의 환경에 따라 부모의 가르침과 대처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유타, 코우의 어머니는 모두 일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코우의 어머니는 코우와 항상 가까이 있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유타의 어머니는 일로 바쁜지 집에 자주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자칫하면 유타의 어머니가 방임적이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감독은 유타의 엄마가 유타의 자는 모습을 찍는 장면 하나로 이 엄마가 유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표현해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장면이 너무 좋았고요. 1분도 안 되는 장면 속에 두 모자의 모든 관계성이 설명되었습니다. 후미의 어머니도 짧은 등장이었지만 코우 어머니와의 대조를 이루며 코우와 후미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시위에 참석했지만 둘이 자라온 환경과 사회 속의 위치는 여실히 다름을 보여줬습니다. 후미의 어머님은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시위에 나가도록 부추긴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코우의 어머님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먼저 하십니다. 교장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은 스승으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육적 신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고 로비가 어떻고 하는 말들로 설득하려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진 관련 복지 예산을 늘리느라 로비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교장이 로비를 하던 사람은 학생들을 감시하는 AI 시스템을 만든 업체 사람이었죠. 그리고 교장은 학생이 자기 차를 세로로 세웠다고 대뜸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교육자고 선생이라면 차도 차지만 아이들을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저 차를 세우다가 누가 깔리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괘씸한 것도 괘씸한 거지만 그래도 학생의 안위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관리자와 지도자에게 휘둘리는 군중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하류의 정치인이 사용하는 수단이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진, 안보, 교장이 하는 말들은 말은 그렇듯하지만 실상은 공포를 조장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새치혀에 혹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안정과 안락함. 이것은 굶주린 자에게 권해지는 최고급 초밥의 맛처럼 달콤할 테니까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교장의 후미가 쓰레기통에 버린 초밥을 주워 올리며 하는 대사 중에 아깝게 시리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작중 TV에 등장했던 도시락을 얼굴에 맞은 총리의 대사와 일치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초밥을 왜 버렸는지, 도시락을 왜 던졌는가에 대한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사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걸 아깝게 왜 버렸지?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등장하는 두 명의 담임 선생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등장했던 원래 담임이 경례를 하지 말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선생님은 무기력하고 구태한 인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장면들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경례 장면은 학생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능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실 밖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세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길 바라는 모습. 이런 가르침 덕에 처음에 교실에서 혼자뿐이었던 후미의 곁에는 어느새 그와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위 이후 바뀐 두 번째 담임선생님은 교장을 빼어박은 듯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타가 낸 가짜 경보 소리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대피하기에 바쁩니다. 나중에는 유타가 대놓고 비품실 열쇠를 가져가도 벌점을 먹이겠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체벌도 할 수 없는 시대인데 교사가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진정 보여줘야 할 존중과 가르침을 가지지 못한다면 스승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염세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그려내는 해피엔드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지켜주는 어른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귀화시켜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코우의 어머니. 후미와 코우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응원을 건네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감싸주는 담임 선생님. 그리고 옛날 음악만 들을만 하다는 유타의 말은 슬프다는 악기점 사장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주 예전에 임진모 평론가님이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의 음악을 향유하지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과거의 음악만을 쫓는다는 것은 위험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말씀 말이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고 젊은 세대들에겐 들어보지 못했던 옛날의 음악들이 새롭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님께서 경계하신 부분은 그들이 과거의 음악을 향유할 때 그 시대의 경제적 풍요나 여유로운 노스텔지어를 즐긴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서 여유와 풍요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선 그것들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우스와 테크노를 즐기는 유타를 보면서 코우처럼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유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좌절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후반 1년의 사건들이 끝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유타가 악기점에서 홀로 슬픈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유타에게 다가와 디제잉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장님이 유타에게 건네는 응원과 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든든한 어른들이 곁에 있다면 유타도 과거에 머무르는 아이가 아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유타와 코우는 여러모로 상반된 캐릭터입니다. 유타는 현재의 정즐거움에 몰두하며 머무르고자 하고 코우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지금의 불의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이 흐르며 두 캐릭터는 점점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유타는 더 이상 현재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친구들은 멀리 떠나기도 하고 사랑을 시작하고 저마다의 신념과 사상이 커져만 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타는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코우는 어떠하였는가? 분명 코우는 처음엔 유타와 함께 교장의 차에 장난을 치고 억압에 맞서서 동아리 비품을 학교 밖으로 빼돌리고 시위를 나갑니다. 그러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선 유타와는 반대로 지금 당장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훨씬 불합리하고 불리한 여건에 있으니까요. 결국 코우는 교장실 점거를 할 때도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장의 차에 장난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말씬에서 마치 둘이 여기서 소년기를 끝내고 성인으로서의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감상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감상 전까지는요. 이 장면이 정확히 영화 초반 교장의 차에 장난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육교 장면과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더라고요. 이 두 장면의 장소는 동일하지만 이곳에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영화 초반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의 현실에 체념하고 염세적으로 단발적인 즐거움만을 쫓던 유타는 교복을 벗고 월세를 버는 사회인의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지금의 현실에서 버텨내야만 하는 코우는 영화 처음처럼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가 이처럼 얼마든지 정반대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지금 당장은 저마다의 길로 갈라진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서로 변화하며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엔딩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 속에서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청춘 영화에선 성을 어른이 되는 관문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남자 여자로 서로를 구분짓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달라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호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내내 그것이 모호합니다. 아이들의 성적 지향성이라든지 젠더적인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친구 무리들 중에 유일한 여자인 밍은 친구들과 격이 없이 함께 잠을 자고 끌어안고 뛰어놉니다. 후미와 밍도 흔히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할 만한 화장이라든지 머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후미는 까만 군용 워커를 신고 다니고 답답해 보이는 앞머리에 피부의 잡티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아무 화장품도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밍도 그렇습니다. 도중에 교장실 점거 장면에 등장한 친구들 중에는 머리를 삭발한 여학생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타와 밍도 보면 딱히 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젠더적인 묘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둘이 동아리실에서 뭔가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유타의 반응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지점들이 영화를 더욱 시크하고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성적 지향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이들의 스타일링도 교복이나 머리 길이를 제외하면 크게 성별을 부각시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성애가 디폴트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흥미로웠습니다. 톰이 뭐랄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톰이 무성의 스펙트럼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고요. 아타와 밍은 서로 좋아하는 느낌이지만 뭐랄까 전형적인 헤테로 커플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우랑 유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우, 유타, 후미 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전형적인 퀴어 청춘 영화의 외형이 생각이 납니다. 섬세하고 유약한 인상의 소년, 그 옆에 차돌 같은 인상의 까무잡잡한 소년, 이 둘의 세계에 난입한 제3의 소녀까지 말이죠. 영화는 전형적인 청춘 퀴어 무비의 외형을 가져와서 자연스레 관객에게 세 사람의 관계와 심리를 유추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같은 외피의 다른 특성으로 전형성을 비껴갑니다. 보통 이러한 삼각관계에 비집고 들어가게 된 여성 캐릭터는 단편적인 역할로만 소모됩니다. 그저 소년 중 한 명의 호감을 사고 지고지순하게 선택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영화에서 후미는 딱히 코우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지도 않고 그를 유타에게서 가로채고자 하는 욕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이상이 확고하고 그 이상을 코우에게 공감을 시키고 함께 행동하자 권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의 관계는 이성적 감정의 교류라기보다는 동지애, 연대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코우와는 비슷한 이상을 꿈꾸지만 다른 현실을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스레 당사자와 외부인이 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간극을 말해줍니다. 결국 후미와 코우 사이에도 균열의 조짐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후미는 결국 코우가 이야기했었던 성인이 되어서 만난 서로의 말이 통하는 친구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후미와 유타는 대척점에 있는 듯 하면서도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결국 이 둘과 코우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균열이나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균열을 메꾸는 힘은 우정과 사랑 같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여튼 다시 성적 지향성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에게는 유타의 성 지향성이 주요한 떡밥으로 보였습니다. 유타가 가진 본질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성소수자의 정서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했거든요. 딱히 그런 암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 영화는 청춘 퀴어 필름의 외형을 빌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삼각관계 안에서 보통 다른 소년의 마음을 떠보고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캐릭터는 퀴어 캐릭터인 경우가 많죠. 감독은 자연스레 유타에게 이런 캐릭터의 외형을 덮어씌우고 자연스레 관객에게 그의 성적 지향성을 유추하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떠본다고 해서 말인데 유타는 코우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는 누구를 좋아하냐, 사귀냐 등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알바인 거죠. 민과 아타가 서로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사귀면 사귀는 겁니다. 묻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코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외에 유타의 캐릭터 속에 퀴어 코드를 살펴보면 짧게 지나가는 코우와 서로 성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대사,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대사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 영화 시작 부분에 둘이 불법 클럽에 들어가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5명의 친구들 중 왜 굳이 둘만 클럽에 입장시켰을까요? 그 클럽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DJ가 열정적으로 디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우스와 테크노를요. 물론 하우스와 테크노를 즐긴다고 모두 퀴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이 쓰인 맥락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클럽은 그냥 클럽이 아니라 도시의 비주류가 모이는 불법 클럽입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낙후되고 소외된 사각지대에서는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외국인, 성소수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락, 힙합 등은 그렇고 하우스와 테크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클럽에서 남성의 성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DJ 셋 앞에 곧 성인이 되는 두 소년이 다가갑니다. 경찰이 곧 들이닥치고 코우는 클럽을 떠나려고 하지만 유타는 DJ 앞에 남으려고 합니다. 소동이 대강 정리된 뒤 유타는 DJ에게 플레이리스트가 담긴 저장 장치를 건네받습니다. 마이너 집단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에게 그 코어를 이식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진 인종적, 신체적, 경제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타가 가진 마이너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지진은 일본 사회가 가지는 태생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을 상징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겪는 성장통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하는 위협이라는 점에서 그저 영화 속 장치로서만 봐야겠지만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불안한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코우와 유타의 관계도 영화 초반의 지진 장면 이후로 점점 더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지만 막상 이것이 괴로움과 고통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2회차 관람하면서 발견한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유타가 악기상에 면접을 보러 간 장면이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자 악기들은 서로 부딪히며 짤랑짤랑 재밌는 소리를 냅니다. 또 유타가 친구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무 막대로 주변 사물들을 깡깡 쳐대다가 별간 이 소리 재밌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죠. 변화한 성장은 고통으로도 다가갈 수 있지만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컬러를 제한시켜 사용합니다. 화면은 대개 푸른빛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간히 주황색과 노란빛 계열을 사용하여 대비를 이룹니다. 주황색은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각자만의 해석으로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은 코우와 유타가 가지는 애정과 유대라고 보았습니다. 코우의 헤드셋과 유타의 가방은 같은 주황색이지요. 둘 사이의 마음은 서로의 위치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자라온 환경도 생각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감정씬에는 모두 따뜻한 주황빛이 쓰였습니다. 영화 속의 거의 모든 장면들이 무채색이나 청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주황, 브라운, 옐로 계열이 더 압도적인 씬이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타의 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코우의 어머니가 하는 가게의 불빛이라든지 디제잉을 하는 동아리실의 불빛이라든지 교장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시위에 참여한 아이들을 감싸는 장면도요. 뒤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자연스레 빛이 주황색으로 따스하게 아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용된 상승과 하강의 기법과 배경의 밀도를 통해서 완급을 조절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타와 코우가 서브우퍼를 함께 옮기는 장면, 인상적으로 감상하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육교 위로 서브우퍼를 들고 올라가며 두 사이의 텐션도 점점 격화되어 가다가 갈등 상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다시 우퍼를 들고 아래로 내려가는 연출이 아주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화 내내 영상의 동선이 대부분 좌우로만 연출되어 있었기에 상하 시선의 흐름에 따라 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영화가 시작되면서 커다란 빌딩 숲을 위아래로 보여주다가 카메라를 점점 아래로 내려서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로 시선을 옮기는 연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경의 밀도를 통한 감정의 완급 조절도 일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분명 밝은 대낮의 장면인데도 어딘가 답답하고 꽉 막혀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카메라 앵글 안에 넓은 하늘 같은 공간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경을 빽빽하게 배치함으로써 유타와 코우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과 불안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하늘이 넓게 나오는 장면에는 여지없이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어서 더욱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건과 갈등들이 해소되는 결말부에 이르러 친구들이 톰을 배웅해주는 장면에 이르면 따뜻한 색감으로 넓은 공원 같은 바닥과 푸르른 노급의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톰을 바래다주면서 포옹을 하는 내 친구들, 정말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포옹 장면을 담은 포스터를 결국 참지 못하고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 이 영화를 발견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즐겨 듣는 유튜브 채널 영공소님의 영상에서 해피엔드 후기를 보고 감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볼까 말까 했었는데 이 평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브스턴스를 본 사람이 콘클라베를 보고 콘클라베를 본 사람이 플로우를 보고 플로우를 본 사람이 해피엔드를 볼 것이고 좋아할 것이다라고요. 저는 이 영화 모두 다 봤고 좋아했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인생 영화를 발견했고 평생 종종 이 영화를 추억하면서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로 네오소라라는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다음 영화는 또 어떤 영화를 보여주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채널은 제 작업과 일상을 아카이빙하는 저 자신의 기록용 채널로 만든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생기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화 그리는 다무씨였습니다.